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 산불 대응 2단계 발령이 내려진 가운데 산림당국은 오늘 해가 뜨는 대로 진화 헬기와 진화 인력을 다시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화동군 화계면 대성리 산중턱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60대 진화대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언론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유서 내용에 더해 숨진 전 씨가 남긴 유서 일부가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에는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에 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본인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채 정치투쟁 집회에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습니다. WBC 예선리그에서 2연패를 당해 벼랑 끝에 몰린 우리 대표팀이 오늘 체코와 3차전을 치릅니다. 체코를 가능한 큰 점수 차로 이겨야 그나마 8강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지난주 전격 회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분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양측은 현재로선 확인해 줄 것이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휴일인 오늘은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반짝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전 씨가 남긴 유서에는 이 대표가 본인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고인의 영정사진을 든 유족이 장례식장을 나와 운구차로 향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의 발인식입니다. 앞서 경찰은 전 씨의 사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유족의 뜻에 따라 영장을 기각하면서 발인식은 예정대로 엄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가 남긴 유서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에게로 시작하는 유서 첫 장엔 측근을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대표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말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대표를 향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본인의 책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부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빈소 인근에서 7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조문한 이 대표는 그러나 전 씨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건 검찰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숨진 전 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와 네이버의 실무 협상 창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전 씨의 이름이 23차례나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왔고 유족들은 전 씨가 조사 이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가 사망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의 죽음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제1야당의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측근 전모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튿날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규탄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사망과 검찰 수사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번 강제 동원 배상안은 절대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측근의 장례 절차가 막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당 차원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의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강압 수사를 벌여 이딴 극단적 선택을 몰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를 빙자한 사법살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포악한 수사를 멈출 것입니까? 검찰 수사를 정면 돌파하고 민생 행보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를 반영한 건데 당 일각의 기류는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윤영찬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YTN과 통화에서 애도보단 본인의 결백을 위해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했다. 최소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낄 줄 알았는데 검찰 수사를 언급한 건 최악이었다고 비판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근의 극단적 선택 이후 당내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친명계 의원들은 단일 대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YTN에 지금은 이 대표의 진퇴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받기까지 했습니다. 비명계에서도 일단 이 대표의 사퇴까지 직접 요구하는 건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당 지지율 하락 등 악재가 쌓일 경우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며 강조한 가치는 자유와 법치인데요. 수많은 국내외 이슈가 있었던 지난 1년을 민심 성적표로 돌아봤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0.7%포인트 차이의 극적인 승리. 당선 일성은 국민의 승리 그리고 통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자유를 외친 취임식.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를 나와 용산시대를 열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출근길 약식 회견이 시작됐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열창하고 취임 열 하루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 새로운 보수로서의 면모에 기대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 편중 인사와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다 첫 해외 일정이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사적 수행이 구설에 오르며 비판이 커졌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을 친 건 윤 대통령과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주고받은 메시지가 포착된 후였습니다. 고심 끝에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골쇄신을 외치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하 50여 명을 물갈이했습니다.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추석 전후 민생 약자 행보로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지만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모든 이슈를 삼켰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남아 순방에서는 한일, 한미, 한미일,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까지 이른바 외교 그랜드 슬램을 이룬 반면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허와 특정 기자들의 기내 면담 등 언론 문제가 논란이 됐고 약식 회견도 멈췄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연말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한 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이 계기였습니다.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노동연금 교육 3대 개혁을 내걸고 출발한 집권 2년차. 중동 스위스 순방에서 UAE에 300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내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난방비 폭탄 문제로 민심이 다시 요동치자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발표하고 고금리 관련 대책을 지시하는 등 민생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에 맞춰 줄줄이 확정된 방일, 방미 시간표까지.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당선 1주년을 막 넘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이 매긴 성적표는 긍정 34%, 부정 58%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이권, 기득권, 카르텔 혁파에 두겠다는 방침인데 당선 일성이었던 국민 통합과 야당 협치가 대통령 발언에서 더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어제 오후 지리산 국립공원 하동군 야산에서 난 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60대 진화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야간 진화 작업을 하던 진주시청 소속 60대 진화대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안전을 고려해 현장에 투입했던 진화대원들을 대부분 철수시켰습니다. 진화대원들의 피로가 누적돼 추가 안전사고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에 난 불로 지금까지 85헥타르, 축구장 120개가량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나마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불이 추가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화율은 65%입니다. 산림당국은 밤새 드론으로 야간 산불 상황을 파악한 뒤 오늘 아침 헬기를 투입해 다시 진화 작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 북구 우남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 8시 반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곳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인근인 만큼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대원 170명이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앞서 저녁 7시 20분쯤에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산기슭에 있는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로 옆 펜션으로까지 번져 2개 동을 완전히 태운 뒤 1시간 만에 꺼졌고 투숙객들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에는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불이 났지만 다행히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기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는 50대 작업자가 장비에 끼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잠긴 아파트 현관문 앞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아파트 2층에 있는 집에서 불이 난 건 오전 8시 10분쯤. 80대 여성이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방에 있던 50대 아들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사는 한 건이고 화재 외에 이제 한 건은 경찰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경찰은 노모의 경우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땅 파기 작업을 위한 천공기 끝에 작업복이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천공기 운전자 52살 양모 씨가 부품을 교체하다 장비에 몸이 끼었습니다. 양 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가운데 경찰은 건설 현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웁니다. 건조한 날씨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산림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성비위 의혹이 다큐멘터리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JMS 신도의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꺼림칙하지만 당장 없애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서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감시한다는 의미로 대검찰청의 상징이 된 서 있는 눈입니다. 지난 1994년 청사 신축기념 전국 공모전에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형물을 만든 작가가 JMS 신도인데다가 여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JMS 정명석 총재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JMS 신도이고 더군다나 성폭행 피해자를 비난을 했던 사람이라면은 수많은 JMS 정명석의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전 듭니다. 검찰도 해당 조형물이 꺼림칙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명석 총재와 관련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개 지시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조형물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조형물이 기관의 상징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등 검찰 업무를 벗어난 영역에 대한 논란이긴 하지만 조형물로 인해 JMS와 검찰이 계속해서 엮이는 게 불쾌하다는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당장 정문에 우뚝 선 조형물을 없애기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된 작품인데다가 조형물 자체가 국가 소유라 검찰 마음대로 철거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조형물 이전에 세금을 들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정의를 상징하던 조형물은 JMS를 둘러싼 논란 속에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물론 사안을 구분해 냉철한 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검찰의 소가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보금자리를 그룹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치솟은 물가 속에 지원까지 부족해서 계속 이사를 다니거나 또 문을 닫은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6년째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손혜자 씨.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 4명을 가정집 같은 환경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돈도 벌기 어려운 것을 대체 왜 하느냐는 주변의 걱정에도 그저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주고 싶은 건 많아지는데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에 식비부터 교육비까지 모두 부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룹홈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도 아이 키울 공간 자체는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는 갑자기 올라버린 월세 탓에 어쩔 수 없이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집값이 많이 이제 오르고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그런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정부는 그룹홈 아동 1명에게 주거급여 19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평균 100만 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금만으론 턱없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그룹홈은 전용 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반경 50m 이내에 술집이나 PC방 같은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는 규정도 지켜야 합니다. 살 곳을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이사를 자주 할 수도 없습니다. 주거 환경이 불안정하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주변 환경도 바뀌고 학교, 친구가 다 바뀌게 됩니다.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이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영에 부담을 느껴 아예 문을 닫기도 합니다. 집을 못 구해서 동동거리시다가 결국은 내가 그만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학대의 아픔을 딛고 아이들이 따뜻한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룹홈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았습니다. 남부지방은 25도를 오르내리며 초봄 고온 현상이 절정을 보였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주말 나들이 객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제주 협재해변. 따뜻한 봄날 바다를 즐기는 인파가 가득합니다. 멋진 표정으로 추억을 사진에 담고 또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며 파도와 모래를 느낍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모래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아예 물속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온몸으로 바다를 즐기기도 합니다. 바다 가까이 오니까 하늘도 파랗고 아이들 발 담그고 놀기 너무 좋아서 잘 놀고 있어요. 아기도 안 추워하고 저도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25도를 오르내리며 초봄 고온 현상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도심을 걷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반소매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두꺼운 겉옷을 팔에 걸치고 양산으로 햇볕을 피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얼굴에 땀이 흘러 시원한 음료로 땀을 식힙니다. 일단 땀 자체가 너무 많이 나서 벌써부터 그래서 반팔을 빨리 꺼낸 것 같아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항상 옷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초봄에 어울리지 않는 높은 기온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들이객들은 따뜻한 날씨 속에 더할 나위 없는 휴일을 즐겼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경기 북동부, 강원 북부 내륙,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 그밖에 해발 고도 1000m 이상 산지는 밤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라권 내륙과 경상권은 오후에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기가 더욱 불안정해져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밤부터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내린 비가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 서해 5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하며 저성장을 예고하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줄고 중국의 질적 성장이 강화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대 10% 이상 고성장을 거듭하던 중국은 2010년 이후 6에서 8%대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에 이어 올해는 5% 안팎의 성장이 예상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2.2% 성장 이후 이듬해 8.4%로 급등한 기저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는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통한 우리의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가 좀 많이 약화된다. 이렇게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중국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 중인데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35% 이상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이 같은 대중국 수출 감소 추세는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수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질적 전환은 이제 우리와의 경쟁이 심화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중국이 지금 새롭게 대체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한국이 수출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해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세계에 수출하던 우리의 성장 공식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수출 품목도 소비재와 서비스 등으로 재편하고 수출 시장은 인도와 동남아, 중동 등으로 다변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이브와 카카오가 전격 회동한 걸로 알려지면서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 측은 지난 10일 만나 SM 인수 관련 사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로 지분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이브와 카카오 양측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것이 없다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세부 사항 논의가 진행 중인 것 같다며 합의문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SM 주가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에서 누가 SM을 인수하든 이른바 승자의 저주로 불리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자 양측이 전격적으로 만난 걸로 보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브라질과의 공동 통화 만들기에 뜻을 모았습니다. 남미 국가 간 교역에 달러를 대체해 공동 결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현지인들은 물론이고 주로 의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한인 사회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덕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1991년 이래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94.8%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는 불과 1년 만에 2배 올랐습니다. 포스트 팬데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량을 무분별하게 늘린 게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지갑은 꽁꽁 닫혔습니다. Y no, en general, todo compra menos, obviamente vendo menos, obviamente, y las ganancias son mínimas. 길어지는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 함께 공동통화 만들기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교역에 사용되는 달러의 의존도가 높아 외환 위기 등에 따른 경제 불안이 커지는 만큼 달러를 대체할 공동 결제 수단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제 규모는 남미 전체의 약 70%에 이르고 상호 교육 규모도 가장 큰 편이어서 공동통화가 성사된다면 남미판 유로화가 탄생하는 건데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Ecuador casi toda Sudamérica, pero sería ideal. Aparte, tenemos algo en común, el mismo idioma. No estoy a favor, estoy en contra de la creación de una única moneda. Yo creo que en este momento el gobierno lo que tiene que hacer es fortalecer nuestra moneda, hacerla competitiva ante las monedas de los países limítrofes. 대부분 의류 도매업에 종사해 무역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가 높았던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동통화는 당장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부터 기대감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로가 생활화되기까지 3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미 성격으로 봐가지고 지금 당장 그게 실천되리라고는 불가능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서민들 입장으로서는 너무 훗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공동 통화가 된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장이 커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의류 생산 그리고 이 도매 유통업이라는 것이 시장이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동통화 계획의 현실성에 회의적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의 경제 조건이 많이 다른 만큼 격차를 줄이기 어렵고 새로운 통화가 성공하려면 사회적 신뢰가 필요한데 몇십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공동통화 정책에 더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급락한 화폐 가치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액권 발급이라는 고육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제 혼란에 맞서 고심 끝에 내놓은 해법이 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YTN 월드 정덕주입니다. 지금의 30, 40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빠르게 늙는 첫 세대가 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각종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사용 등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건데 몸과 마음 건강을 모두 챙겨야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8년차 직장인 민모 씨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거나 업무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납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운동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누워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쉬는 시간이 좋다 보니까
그게 또 운동하기가 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처럼 사회 경제 활동의 한창인 30, 40대에서 실제 나이보다 신체가 빠르게 늙는 가속 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장, 주거,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데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신체 활동량은 줄고 배달 음식 등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것이 가속 노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즐겨 사용하는 SNS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비디오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충분한 잠을 또 가지기 어렵게 만들고 또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속 노화를 만든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최근 비만과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유병률 등 30, 40대 남성의 건강 지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정 교수는 가속 노화를 그대로 두면 각종 만성 질환에 일찍부터 오래 시달리게 되고 부모보다 빠르게 늙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모 세대들은 대략 50대가 됐을 때 경험하던 그런 만성 질환들을 30, 40대에 앓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젊은 성인들의 건강 수명이 부모 세대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느리게 나이 들기 위해선 신체 건강만큼 마음을 돌보고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게 무엇인지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를 찾고 또 우리 삶에서 사실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빼내보자. 평균 수명이 늘어난 30, 40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그 어느 세대보다 더 철저한 노력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울산에서만 해도 요즘은 해마다 3,000건 넘게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소액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CN 울산 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밤 12시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졸고 있던 다른 남성에게 접근해 가방을 뒤집니다. 곧바로 지갑 속 현금을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난해 9월 중구 새벽 전통시장의 한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던 60대 남성. 이 남성은 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12차례에 걸쳐 음식을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전과자로 만들기보다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즉결 심판을 청구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전과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 2015년 도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조치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엔 위원회를 거쳐 37명이 훈방됐습니다. 절도 범죄는 최근 5년간 해마다 3,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입니다. 야외 활동이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절도가 조금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경찰의 적극적 활동으로 검거율이 지금 전국적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중요하니까 적극적 검거 활동으로 피해품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범죄를 용인할 수도 없고 이 같은 생계형 범죄의 주된 표적이 경기 불황의 또 다른 피해자인 영세업주들입니다. 생계형 범죄가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직장인들 사이에선 결국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게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또 몰아서 쉬는 불규칙한 근무는 노동자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IT 업계에서 10년째 개발자로 일하는 A씨. 2018년 이전엔 신작 출시나 업데이트를 앞두곤 밥 먹든 야근과 특근을 반복했다고 해상합니다. 한숨도 안 잔 걸로 치면 제가 40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좀 저도 제 스스로 신기했던 거고 그런 분들 그냥 라꾸라꾸 침대 깔고 일하고 이제 졸려 막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은 6시간 자고 그러다 주 52시간제라는 일종의 방파제가 생기면서 조금이나마 회사 밖 일상을 갖게 됐는데 한 주 최대 근무 시간이 곧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근심이 커졌습니다. 조상모사 같은 거잖아요. 그냥 조사 모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스케줄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0까지 넓히는 게 핵심으로 이렇게 되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한 달인 사업장에서 월 초에 연장근무 52시간을 다 썼다면 월 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이른바 저녁에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연장근로를 다 썼다고 마음 놓고 퇴근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근로시간 총량만 늘어날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를 몰아서 하는 체계만 확립되고 정작 쉬는 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거란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건강이 지켜지겠느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정부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거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연장 근로를 연 단위로 관리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매주 64시간 근무를 넉 달 연속시킬 수 있는데 현행법도 석 달 동안 한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직전 한 달간 주 평균 64시간 일하다 숨지면 과로사로 인정하는 것에 비춰보면 그만큼 치명적 강도의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시간 노동, 또 불규칙한 노동을 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이 당연히 증가되고 또 그런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따라서 증가되게 되죠. 이미 한국은 OECD 연평균 근로시간보다 199시간 더 많이 일하는 과로사회로 평가됩니다. 근로시간제 개편할 때 더 세심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제주 스쿠버 다이빙 관광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길이 열린 데다 항공 좌석난의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당분간 불황이 이어질 걸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CTV 제주방송 최형석 기자입니다. 국내 스쿠버 다이빙 1번지로 꼽히는 서귀포항 부근 다이빙 숍입니다. 요즘은 좀처럼 방문객이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다이버들을 포인트로 실어 나르는 서귀포항도 한산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기간에는 성수기, 비성수기 할 것 없이 스쿠버 관광객들이 제주로 몰렸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해외 여행길이 열리면서 필리핀 같은 동남아로 발길을 돌린 겁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최근 3년 동안 제주도 내 스쿠버 관광은 그야말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한 해 스쿠버 관광객이 20-30만 명에 육박하며 이전보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를 갖춘 데다 해외로 나가지 못한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다이빙 숍들도 잇따라 제주에 들어오면서 과열 양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열리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2월부터 3월까지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요 감소는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항공편입니다. 표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편도 같은 경우는 뭐 한 2-3만 원대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저가나 이제 국적이 보면은 편도가 다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서 그 비용이면은 뭐 가까운 동남아, 특히 필리핀 같은 데를 많이 또 그 왕복해도 한 30만 원대면 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해외로 많이 나가는 추세죠. 제주의 스쿠버 다이빙 관광 시즌은 4월부터 시작되지만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 가치 관광객들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 충북과 세종시를 지나 금강으로 흘러드는 미호강은 충북의 젖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미호강을 시민을 위한 친수 여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완성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개발보다 수질 개선 등 환경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HCN 충북방송 유소라 기자입니다. 무심천 청주부의 수문을 열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말 충북도가 대청댐 방류량 증가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입니다. 도는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환경부의 국가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댐 용수 공급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도는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첫 단계인 수량 확대와 함께 오는 6월 마스터 플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미호강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여가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마스터 플랜에 윤곽이 나오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 내용을 확정짓게 되는데 도는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보관입니다. 올해는 어떤 무심천 미호강 지역에 물을 늘리는 일을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을 써서라도 해야 되겠다. 환경단체는 개발과 보존 논리는 상충될 수밖에 없다면서 친수여가 공간 역시 본래 목적인 환경 보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도한 무모한 개발처럼 보여지는 사업에 관한 부분이 좀 강하게 어떤 문제 제기도 좀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 수질 개선이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충북도와 환경단체 간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 3개월 뒤 도출될 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 플랜 용역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사우디 이란의 관계 회복에 인접국가를 비롯한 중동 전체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3연임에 맞춰 중국이 중재자로 영향력을 선보인 가운데 미국의 최대 우방인 이스라엘에서는 외교 실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슬람 양대 신영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주국 사우디와 이란이 7년 만에 관계 회복을 약속하자 중동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이란의 거리를 뒀던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실은 트위터를 통해 환영한다며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미래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의 회담에 노력을 기울여온 이라크는 외무부 성명으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고 이집트는 이번 합의로 영내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길 바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맞닿아 있는 파키스탄은 중재자 역할을 한 중국을 포함해 세 나라의 지도력을 높이 샀습니다. And encouraging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encouraging perpetual disputes. So I welcome this initiative. I congratulate the leadership of all three countries.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한 시기에 외교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축의 메시지가 잇따릅니다. 또 주권 존중과 냉전 사고 반대를 내용으로 한 국제안보 구상 GSI의 성공적 실천 사례라며 시 주석의 제안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第一时间我得到这个消息的时候我是比较惊奇的所以我发了一个感叹，我说中国外交太棒了，所以我们有理由相信20大后的中国外交值得期待。 반면 미국을 최대 우방으로 둔 이스라엘에서는 중동의 반이란 진영을 만들려다 무산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총리들은 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내부 갈등과 정부의 정치적 태만이 합쳐진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호주와 일본에 잇따라 패해 예선리그 탈락이 유력해진 WBC 야구대표팀이 박세웅을 선발 투수로 예고한 가운데 오늘 낮 12시 체코를 상대로 다시 첫 승에 도전합니다. 2연패를 당해 B조 최하위로 밀려난 우리나라는 남은 체코와 중국 경기를 무조건 이긴 뒤 체코가 호주를 이겨주는 경우의 수를 기다려야 합니다. 현역 소방관과 교사 등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 중인 체코 선수들은 장타력을 앞세워 첫 경기에서 중국의 역전승을 거두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 성적이 같을 경우 승자 승에 이어 팀 실점 최소팀 순으로 8강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우리나라의 종묘 제례악이 처음으로 전국 순회 공연에 들어갑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이스 디도나토와 프랑스 뮤지컬 갈라 콘서트도 이어집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역대 왕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사를 올릴 때 연주하는 종묘 제례악. 국립국악원은 오는 11일 세종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9월까지 서울과 대전, 울산,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종묘 제례악을 펼칩니다. 그동안 종묘가 있는 서울에서 주로 연주하다 보니 전막 공연으로 지역을 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계화에 앞서서 우리 국내에 계신 우리 국민들부터 종묘 제례악을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순회 연주회를 갖게 됐습니다. 국내 공연이 끝나면 뒤이어 헝가리, 폴란드 등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우리의 소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순금의 목소리라고 불리는 미국의 메조소프라노 조이스 디도나토가 4년 만에 방한합니다. 그래미상 3회 등 헤아릴 수 없는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우리 시대의 디바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오는 14일에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빼앗긴 봄을 기리는 마음으로 가곡과 샹송, 재즈 등을 노래하고 이틀 뒤에는 현대 작곡가인 토드 마코보의 오버스토리 서곡을 세종 솔로이스트와 함께합니다. And their music was really soul food for me during that time. 우리 귀에 익숙한 프랑스 뮤지컬 노래만 모은 갈라 콘서트도 열립니다. 한국에서 특히 큰 인기를 누리는 노트르담 드 파리와 로미오 앤 줄리엣, 돈 주앙 등에 나오는 30여 곡을 들려줍니다. 노트르담 드 파리의 콰지모도 역을 맡았던 안젤로 델 베키오 등 실제 뮤지컬 출연 배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아니 왜 얻는 것들은 인생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만 있는 줄 알까?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무너지는 학교 폭력 피해자의 삶. 그 피해자를 좀 뭔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들도 많았어가지고 괜히 뭐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당할 만한 짓을 해서 뭔가 당했다, 신고하면 뭐 보복을 하겠다거나 이런 좀 협박을 받기도 했었고 누구한테도 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제일 힘들었어요. 용기를 내 진실을 말해도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다. 경찰관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공론화를 해서 가해자가 보고 나서 진심으로 좀 반성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기도 바랬고 저는 진짜 있었던 사실만을 이제 했고 과거에 당했던 뭔가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많이 억울하고 두렵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한 죄로 형사처벌된다는 것. 당사자를 특정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이 사람의 사회적인 좀 평가를 절하시킬 만한 내용을 여러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면 그다음에 이야기 전달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가해자가 큰 소리 치는 경우죠. 헌법은 범죄자일지라도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심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인 경우 이를 적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술자만 있다면 법은 학폭 가해자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저도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명예훼손 피해자가 돼 보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고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도 이게 수사를 통해서 학폭 실체가 만약에 확인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거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본인이 어떻게든 뭔가 좀 상대방에 대해 긁어부스럼 내려고 하는 그런 권리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로 나중에 형사 절차에서 본인도 고소할 게 생겼으니까 쌍방으로 걸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조금 막게 하는 그런 또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법의 사각지대.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들.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또 규정이 있거든요. 좀 입법적인 노력도 좀 보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공공성의 부분을 좀 넓게 해석을 해주시면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이 구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법이 뭔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주지 못하는 뭔가 그런 상황이 가장 좀 무서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은 어쨌든 피해자를 위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요즘 유행하는 뭐 그런 드라마나 학교폭력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재미 요소로 보고 즐기는데 저 같은 피해자들은 오히려 그걸 과거의 그런 게 좀 떠오르는 그 계기가 되어갖고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중에 시작을 하겠고요.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그 밖에 중부 곳곳에도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벼락, 그리고 남부지방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 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15도나 낮아지겠고요. 지금보다도 더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강원 산간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드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